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3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봐주시고 지금 이제 마감을 같이 할 텐데 아침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네, 비슷합니다. 현재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어느 쪽으로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지는 뭐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매물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향해 있죠. 전체 시장을 지금 보면 한 3천억 단위로 팔고 있는데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4천억 정도를 팔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되는 이 매물을 기관 쪽에서 받지 않으면서 이쪽의 급락이 오늘 지수 하락의 근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배당 기준으로 지금 양쪽의 매수, 대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죠. 특히 뭐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을 비트하는 정도를 넘어서 4%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번 강조드렸던 통신업종은 지금은 제가 보기엔 내년과 관련된 뭐 긍정적 흐름보다는 단기 배당 이슈와 관련된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연기금, 외국인, 그다음에 뭐 금융투자는 회전성 매수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매수가 부는 업종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좀 방어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반주식 주 종목이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지수는 뭐 0.7%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급등하는 종목군들 뭐 인터넷주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배당 관련주를 중심으로 네.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장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보죠. 지난 7월 이후로 상승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이탈했고, 이 21선 이탈의 역사를 보시면 급락 이후에 다시 21선 부근으로 회복, 급락 이후에 다시 21선 회복, 급락 이후에 21선 회복의 그런 형태를 지금 뭐 길게 보면 4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원을 쳐놓은 이 구간처럼 네. 급격하게 이탈한 이후에 회복하면 다시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멘텀에 지금 연말까지 뭐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통신업종과 금융업종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배당 관련 매수가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접근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분봉 기준으로 오늘 좀 기분 나쁜 하락, 그다음에 미결작정의 증가를 동반한 신규 포지션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종가의 이 부분이 얼마나 남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반도체와 방어주의 어떤 대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수급에 의해서 장중 등락이 계속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하게는 오늘처럼 특정 업종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가 쏟아지지 않으면 배당 관련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는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걸 최근의 반등에서는 여실히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별 등락은 수급에서 또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도가 확실히 좀 만들어진 것인가? 수급적으로도 IT,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쪽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는 뒷걸음질 치고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진작 좀 내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네, 반도체가 하락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도주의 자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시장을 네. 하락을 뭐 끌어가든 상승을 끌어가는 업종이 주도주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는 상승이나 하락이나 모두 주도주인 것은 맞고,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지수 형태에서는 뭐 반도체는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모두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뒤에 제가 또 자세히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지금 결국은 준비 중이다. 악재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악재를 내년에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명확하게 내려지진 않았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 중이다가 제 결론이고요.
테스트 중에는 뭐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베팅하지 않으면 언제 베팅하겠습니까? 급락하는 구간에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오늘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그래도 저점에서는 조금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내가 리스크를 지고 좀 베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대신 손절 구간도 엄청나게 짧은 거죠. 전저점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이 나오면 그때 부근에서 신규 매수는 다시 손절에 들어가면 뭐 지금 종목들 기준으로는 한 4에서 5% 내외 정도의 손절만 하면 만약에 지금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최소 20% 이상의 지금 상승 포텐셜을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성공했을 땐 20%고 손절했을 땐 4%인데 이거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될지는 확률적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싸움이겠죠. 그다음에 지금 뭐 기관 수급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난 1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배당주나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 이게 예전에는 금융투자의 회전성 매수라서 전혀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배당 관련 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간다. 내년 1월 초반까지는 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배당 관련주도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다만 반도체 오르는 날 배당주가 같이 오르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반도체가 조정받는 날 다른 쪽으로 매기가 확 분산되는 것은 앞으로도 뭐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예전처럼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반도체가 빠지면 반도체와 조금 반대 성격의 종목군들로 버티면서 일단 시장이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배당 관련 매수의 일정 부분 매수가 연말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든지 아니면 뭐 조정받는 쪽을 뭐 사는 전략 자체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몇몇 이 시장의 계절성이 있잖아요.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연말 되면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라든지 그런데 이 주식 투자 환경이 좀 바뀌면서 이제 이 배당락이 기업별로 각기 좀 다르게 형성이 되다 보니 배당주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만큼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좀 보시나요? 네, 저는 뭐 계속 통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미 8월부터 KT는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반복해서 여러 번 뭐 강조를 드렸죠. 내년도에 업황 전환과 관련된 흐름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배당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좀 강한 모습 보이다가 배당락 이후에 다시 넘어가면서는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짧은 배당락 이후, 배당락 충격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저는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이 유지될 만한 업종이 몇 개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락 지수가 아니라 그 배당 관련 펀드, 밸류업 펀드에서 소외되었던 대형 금융주들이 다시 편입되는 흐름이 기대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엔 뭐 정부의 금융당국 쪽에서도 이런 쪽에 버프를 좀 강하게 압력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주도 뭐 계속 조정을 받는다면 뭐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관련주도 아무 배당 관련주가 아니라 업황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적은 쌓아주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배당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핵심은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도 좋겠지만 어쨌든 대형주가 여러 겹의 저가 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업종 내에서도 최대 대형주, 보험업종 내에서도 최대 대형주, 통신주 내에서도 최대 대형주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대 레벨대에서 지금 환율이 또 높은 상황이어서 환율이 높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다소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면 대형주는 또 외국인 수급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부분 환율 레벨대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1,400원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계속 우리 정부 금융당국 쪽에서도 립 서비스가 제공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6, 107 라인 정도에서 추가적인 강세는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일방적인 강세로 가는 게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106, 107 라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걸 깨려면 정말 강한 매수 압력이나 이런 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매수 압력이 지금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환율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더 파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업종별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 기준한 외국인들의 일방적인 매도 매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N 쪽도 고점 찍고 약간 좀 꺾여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엔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정책 결정에 달려 있는데 오히려 지금 12월 달, 1월 달에 두 번 모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시 정책을 다 완화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국면에서 유일하게 정책을 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쪽이 일본이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추가적인 약세로 가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도 지금 뭔가 큰 변동이 있는 것 같지만 한 152엔, 153엔에서는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계속 강세라고 하는데 106, 107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원화도 계속 약세라고 하지만 1,400원 찍은 이후에는 그 레벨에서 큰 변화가 없고 N달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환율에 기준한 외국인들의 매매는 큰 움직임이 아니고 오히려 업황이라든지 개별 뉴스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12월 달과 1월 달에 일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뭐 25bp씩 금리를 올린다면 그러면 엔화의 강세가 일부 나타나면서 우리가 엔화 추종성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난 8월 달에 나타난 N 변동성에 크게 움직였던 것처럼 일정 부분 엔화에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느린 속도로 엔화를 쫓아간다면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외화 예금에 달러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1,400 정도의 레벨에서는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루두루 다 봤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 구도, 이 수급에서 비롯된 현재의 움직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굉장히 명확하게 주셨어요. 연말에는 뭐니 해도 대형주고, 대형주 가운데서도 좀 상대적으로 밀린 종목군들, 반도체도 지금 안 좋아 보이지만은 분할 매수는 괜찮다. 그리고 또 배당주 투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네요. 오늘도 통신주들이 이렇게까지 강한지 몰랐는데, SK텔레콤, KT 등 4%대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익을 챙기는 분들은 시장에 늘 계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게임, 엔터, 더가나 해주셨는데요.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관세에서 자유롭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는 날로 더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김 이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엔터주에 대해서는 10월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맞아요. 드렸죠. 처음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언급드렸던 게 3분기 실적의 특징이 뭐냐?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그 비용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뭐 관세를 포함한 이런 비용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 쪽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관세라든지 추가적인 비용 통제와 관련돼서 뭔가 열려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그쪽에서 자유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뭐 JYP 엔터, 뭐 YG 엔터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꽤 많이 올랐고 크래프톤은 뭐 말씀드린 이후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죠.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내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게임 업종이나 엔터 업종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실망할 것보다는 기대할 게 많다가 가장 기본 가정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움직였던 것이고 지금 관세라고 하는 것이 워낙 또 부각이 되면서 관세와 관련돼서 이익 조정이 클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뭔가 한 발 빼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이 더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이나 통신은 배당 관련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엔터나 게임은 내년도 실적이 뭐 나빠질 게 별로 없다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뭐가 붙었습니까? 중국 모멘텀이 붙고 있죠.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앞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지금 방한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고 뭐 한한령 풀어준다? 그것도 뭐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국과 뭐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거기다 뭐 BTS나 블랙핑크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해당 종목군들의 최근 뭐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가격 회복은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 다만 가격 회복 과정에서 거래를 싫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악재가 나오거나 실적이 또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조정 위험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뒤늦게 올라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저가의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선 저는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JYP를 말씀드릴 때 제가 봤던 눈높이는 한 7만 원 정도, 이 7만 원이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예상 추정 실적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에서 2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보기엔 단기 과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신규 매수로 추격하는 데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이렇게 반도체나 소위 뭐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누를 경우에는 시장의 자금은 무언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베팅은 좀 더 늘 수밖에 없고 차라리 재료가 다 구체화되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에서 아무것도 줄 게 없다. 시진핑도 안 오고 그다음에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것도 없고 뭐 공연도 없다. 뭐 이런 게 확정되는 순간은 뭐 조정이 오겠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완만한 기대가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 조정받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더 보유하실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에 조금 가파르게 올랐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밸류 기준으로 조금은 완성형 정도의 주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정 실적을 더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의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려워져서 오히려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즈음 들어서면서 한 4분기, 3분기 후반부터 아침에 체크인스탁에서 엔터주를 종종 받으셨거든요. 그때 그 키워드가 기억이 납니다. 엔터주 12월만 볼까? 이러면서 12월 달 연말 이쪽까지도 좀 쭉 전망을 해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엔터는 약간은 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바닥을 다지고 빠르게 오르는 11월 달의 마무리 국면이고요. 좋아 보이시더라도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엔터 섹터 그리고 게임은 또 간략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네, 게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신규 게임과 중국 판호가 얼마나 넓어지느냐. 그다음에 중국 판호가 이미 나온 종목이 2개가 있죠. 중국 판호 했다고 해서 정말로 실적이 올라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다. 그런데 확인됐는데 별거 아니다? 신작 게임도 별거 없다? 그러면 아마 대거 다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전히 작년처럼 크래프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게임주 중에선 크래프톤의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최근 리포트의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은 확실하다. 뭐 이런 식의 뭐 리포트 제목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중국 쪽의 흐름이 좀 더 열리는 상황으로 오게 되면 중국 게임과의 경쟁에서 이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종목군들의 반등에 일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엔터와는 달리 그냥 가격 회복 정도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 정도가 실적에 연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하고 엔터 섹터 주가만 보시더라도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게임은 조금은 기대를 엔터만큼 또 강하게 기대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서서 중국에서 판호 발급받았던 두 기업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시프트업하고 또 펄어비스 두 기업이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참고하셔서 또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엔터 봤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다룰 때 시장 전체적으로 다룰 때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왔습니다.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등의 트리거는 세 번째 포인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 많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에서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발표를 했고 오늘은 전체적인 임원 인사도 발표가 됐고
여기에다 젠스당 입김 효과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 반등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네,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 악재가 어떻게 완성될 거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건 결국 엔비디아도 다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다. 최근에 엔비디아도 뭐 흘러내리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엔비디아 한참 오른 다음에 흘러내리는 거라서 뭐 빠지는 것 같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그렇죠. TSMC도 최근 들어서 흐름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건 여러 번 아침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국으로의 물량 제한 우려가 나타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도 못한 종목군들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신고가는 전부 뭐 재건주, 거기도 뭐 건설주,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 일부 은행주들, 그 다음에 저가 은행들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M7은 신고가에는 없습니다. 스타벅스도 최근에 뭐 신고가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최근에 신고가 보시면 기존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주들, 유틸리티주 이런 것들이 또 신고가에 들어간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을 그림. 트럼프 인선이 대부분 완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책의 완성은 어떻게 나올지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일단 강하게 때릴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미 때렸고 한번 뭐 캐나다나 네. 멕시코라고 하는 협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25%를 날렸으니까 이게 기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은 갑자기 마약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10% 관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시작점인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인지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불확실성 자체가 결국은 실적 추정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게 증시에는 최대 악재인데 차라리 악재라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매출 20%가 날아간다. 이게 차라리 확정되는 게 당장 주가는 뭐 급락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매수의 타점, 그다음에 변곡이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요. 그렇죠. 제거뿐만 아니라 확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이 돼서 숫자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숫자 대비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PS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 저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직도 아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은 크게 좌우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깰 수 있는 건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서 미국이 정말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최소한 밑그림은 이 정도로 그려진다가 원래 11월 초반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들 종목은 이렇게 뭔가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락 압력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연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야 된다라는 쪽이고 지금부터는. 그다음에 실적. 4분기 실적이 결국 1월 달에 나올 텐데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한 거죠. 또 뭐 7조, 8조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시장은 실망할 거고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실적을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실적을 냈다면 이건 그래도 지금 주가가 싸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확실히 반도체 업종은 우리가 저점을 찍고 방향을 돌리려는 강한 시도가 나타났다라고 아마 시장이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방어 역할을 하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회복된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모멘텀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냥 조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전략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소부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